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37회 포럼 카이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무총장인 김혜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뒤에 보시는 대로 부부 기독교 현상과 대응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잡은 제목은 한국 보수와 기독교, 유래와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은 장신대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치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정된 시간은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질의응답이 조금 길어지면 10분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치만 교수님 소개해 드릴 때 큰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수독자 정신대에서 시간 여러분 사정해 주시고 이 주제로 불러주신 감사해요. 그리고 이 주제가 핫한 주제인데 제가 이 주제를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가 장신대에서 있었던 강의 때문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이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는 학문적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질문이 뭐냐. 네. 지금 이 현상에서 저는 그 질문이 뭐라고 봐야 되냐. 그 질문은 저는 보수란 그러면 보수란 도대체 뭐며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용례로 쓰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유래가 뭔지를 살펴보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한자로는 보수 지키다 뭐 이런 거고 한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써봤습니다. 컨서버티즘. 근데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수는 보존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수라고 사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보수와 같은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기 위한 그 유래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게 미국 사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헌법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뭐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정치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한 건데 이 토마스 제퍼슨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구조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유주의, 또 하나는 보수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제 최근의 연구들은 나오는데 이 개인의 권리, 자연권, 그러니까
천부인권설이죠. 이 자연권의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나왔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저희 장로교인 개혁교회의 신학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적 사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리고 분권주의, 여러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분권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분권주의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주의는 종교의 자유. 미국의 건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강조되는 자유주의, 이걸 통틀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 정치 사상이 있다. 또 하나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당연히 미국의 농업이라 전통사회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보수주의라는 그 이름에서 느끼는 것처럼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갈뱅의 가르침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봤을 때 교육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한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트들에 의해서 추구되고 진행되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제한된 민주주의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데, 이게 토마스 제퍼슨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흐름 안에서는 이 두 가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영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때 자유주의는 리버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리버럴 컨서버티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또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그 안에 리버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영향을 주는 시카고 학파, 미국에서는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계획 경제는 전체주의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 경제는 전체주의를 낳는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법치주의여야 되고, 정부는 아주 작은 정부, 제한된 정부여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행위를, 경제행위, 정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 사상하고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시장 경제하고 접목이 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에크가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근데 이제 이 하이에크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치 경제학은 아닙니다만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에크하고 케인즈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하이에크는 그 경제관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자생적 질서, 그 다음에 통화량,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의 최소화, 그리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 이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기, 그러니까 강조하기 때문에 정보는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 철학으로는 자유주의, 법치주의라고 말한다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는, 그래서 정부는 경제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에서 개량적
형태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질서인 하이에크하고 다르게 케인즈주의라고 말하는, 케인즈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자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튼 그리고 하이에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화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을 합니다. 이 통화량을 통해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근데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분절적인 개인을 강조하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의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부가 많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수가 있는데 추론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이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거노믹스를 기초하는 이론적 틀이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낙수효과라고 번역이 되는 트리클다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를 많이 가진 생산수단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부가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낙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를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적극적 찬성, 그 다음에 그러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레이거노믹스로 드러났는데, 이제 이러한 여기도 자유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이걸 이제 이때는 이 사람들이 right, 오래된 우파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도덕 종교,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대표하는 사람은 러셀 콩크. 근데 이들에 대한 위협은 세속주의, 문화적 타락 등이 있고,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적인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작은 정부, 그리고 이론가로는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이 대결하는 상대는 사회주의 또는 큰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이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임스 멀로 대통령. 근데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북미에 있는 3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향해서 오려면 무조건 바다를 건너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을 침범하지 못하게 바다만 잘 막아내면 미국은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고립주의.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뉴스에도 지금 보고 있는 그는 그러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 국가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이 중간에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오래된 우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카시 성품. 제가 메카시의 다른 많은 사진 중에서 지금 이 메카시가 미국의 50개 주에서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그를 설명하는 저만큼이 미국의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커뮤니티 파티 오르가나이제이션 인 USA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를 정치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 공포가 정치화된, 공포가 사회화됐던 그 첫 번째가 인디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디안을 대체하는 또 다른 공포는 이제 코뮤니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치화하는, 공포를 정치화하고 공포를 사회화할 때,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공포를 조장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자기들의 폭력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디안이었고 그 다음에는 코미니스트입니다. 이게 공포를 정치화하는 몇 가지 성품이 미국에 불었다. 미국 정치 안에 이런 그 분위기가 들어왔다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칼 맥킨타이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맥카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적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었습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ICC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 내에 NCC USA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NCC USA는 공산주의를 용인한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그 혐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공산화된 동유럽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다. 근데 유물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유럽은 공산화되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예를 들면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체코나 이런 때는 그 교회가 미국의 역사보다 길거든. 500년이 된 그런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공산화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단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용어들을 상관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럴듯해 보이니까 착각을 일으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상관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의 방법은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물론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는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정당을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의 자유의 상징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현장이에요. 예. 지금 가운데 키 크게 서 있는 사람이 칼 맥킨타이어입니다. 이거 한국의 NA의 결성 장소입니다. 그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 네오콘이 현상이 하나의 조직화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좌파라고 미국에서는 좌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리버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또는 진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리버럴은 자유주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이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유대계 지식인들이 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리버럴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흑인들의 폭동. 사실은 흑인들의 폭동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만은 흑인들의 그 자주운동이었고 흑인들의 인권운동이었는데 그 인권운동이 어떤 도시에서는 모든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나 어떤 도시에서는 폭동의 양상을 띠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흑인들의 인권운동은 폭동이다라는 상관착시를 가지게 만들었죠. 가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막 벌어지고 있는 반비운동이다. 아니면 성해방 그리고 뭐 여러 형태의 급진적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멸을 느낀 엑스-리버럴 유대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오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먼로주의라고 말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서 아메리카의 가치, 아메리카의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하는 경향으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군사 개입주의가 네오콘의 등장에 의해서
여권이 등장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유대계 지식인들이니까 보수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는 뭔가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엘리트 중심이라고 제가 그 토마스 제퍼슨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엘리트 중심의 싱크탱크, 그 다음에 유대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그 다음에 문화 매체들, 이런 거를 통해서 여론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대중의 여론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고 현상입니다. 네오콘.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대통령 12명하고 만났더라고요. 트루먼부터 오바마까지. 그 다음에 레이건, 닉슨, 부시 등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기도를 하거나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적 설교를 했던 목사였는데, 근데 이 본인은 나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하늘의 별이다. 아마 이 빌리 그레함 목사 자신은 아마도 자기의 표현대로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우리가 그 삶을 잘 알지만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TV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뭔가를 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주의라고 하는 TV 설교라고 하는 장르를 이 사람이 만들면서 대중에게 소구하는 대중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판도라 상자를 열음과 동시에 기독교하고 정치권의 연계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그 빌리 그레함의 이러한 판도라를 사실은 열어젖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리 파렐. 지금 이 타임지 1985년 타임지에 있는 The Thunder on the Right. 근데 그 밑에 보면 The Growth of Fundamentalism. 근본주의의 성장이 미국의 정치적 우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책입니다. The Fundamentalist Phenomenon.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들 자체, 제가 보수, 진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그냥 근본주의입니다. 예. 뭐 보수적 복음주의 이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왼쪽에서부터 완전히 오른쪽까지 다 커버가 되는 게 복음주의라는 용어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근본주의를 복음주의라고 명시하거나 아니면 지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근본주의라고 하니까 근본주의가 약간의 이 꼰대야 이렇게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근본주의라고 안 하고 자기들은 복음주의 또는 뭐 이렇게 스스로를 뭐랄까 이미지 세탁 같은 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대중주의하고를 결합해서 그 이름을 모랄 메조리티. 이게 이 하나의 단체 이름인데요. 모랄 메조리티라고 하는 게 1979년에 만들어지고 한 10년간 활동을 하고 89년, 90년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대중 조직을 만들고 이 전국에 우리로 치면 이 부흥회 같은 거를 조직하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 자기들 팀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죠. 뭔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쓰고 나오는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근본주의를 정치화시키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중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장르를 만들었다면 제리 파렐은 이거를 대중주의와 근본주의를 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이들이 했던 도덕적 다수들은 낙태를 반대한, 이때부터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다수들은 미국 내에서 그게 대중들한테 먹히는 삼각착시, 그리고 그 삼각착시를 통한 확정 편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무조건 선점하는 거죠. 낙태 반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라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성의 가족을 옹호하고 이혼이나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는. 이게 이슈가 될 게 아닌데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자. 성경 교육을 하자. 우리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근데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자라는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입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이슈를 선점해서 동성애를 반대하자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를 먼저 만들고 그걸 선점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다 반대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국심.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도덕적 다수들이 선점을 하고 그거를 프로파간다, 아지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도덕적 다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올드 라이트하고 다른 맥락의 뉴 라이트가 등장하는데, 이 60년대는 리버럴한 사회운동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히피들도 있었고, 막 이 사람들은 대마초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도 20대 때는 그랬대잖아요. 히피 출신이잖아요. 성해방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반전운동을 하고. 이런 거에 반발하는 새로운 라이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보수인 올드 라이트가 문화 영역에서 히피들한테 패배하자. 기독교 보수층, 그 다음에 기독교 대중, 즉 근본주의자들과 정치화를 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래된 보수는 경제에 집중하였다면 이거는 대중 정치화를 했다. 그리고 도덕, 가치, 가족, 교육, 그 다음에 종교. 종교인데 이거는 기독교, 유일한 기독교를 강조하는 이 뉴라이트가 미국에서, 그리고 그들의 지향점은 사회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덕적 다수와 같이 이 패턴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적 이슈를 탁 던지고 그걸 선점하고 자기들의 반대하면 무조건 공격하는. 사회적으로는 낙태 반대, 반동성애, 전통가족. 그래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로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들을 지지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근본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 근데 이 기독교적 가치는 근본주의 안에서의
그러한 그 기독교적 가치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전략은 풀뿌리 정치 조직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유명한 강사들이 그 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도 막 그 팀들이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을 확 빼놓는 그런 대중동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거를 할 때는 자기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게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뭐 개입을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선거를 하도록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그 선거운동과 같은 그러한 활동들을 해내는 것을 정치 조직화하는 게 유 라이트였고, 이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죠. 오래된 우파하고 유 라이트의 차이,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래된 우파, 그 다음에 유 라이트를, 우리가 유 라이트, 새로운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유 라이트로. 경제에서는 시장의 자유, 규제 반대. 근데 유 라이트에서는 경제와 도덕을 같이 주장하고, 외교에서는 고립주의였다가 지금은 적극적 개입, 세계 경찰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올드 라이트는 소극적이고 엘리트 중심 이해라면 보수적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운동을 학교 그런 단체들을 동원해서, 근데 그 단체들을 동원하니까 기관이나 이런 뭐 큰 장소 뭐 그런 데서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길거리로 나가는, 아스팔트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게 유 라이트의 특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드 라이트는 종교적 색채가 약했다라면, 유 라이트는 근본주의 기독교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되는, 이 유 라이트가 이제 네오콘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네오콘은 리버럴 전향 지식인이라면 이건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반문화운동, 그 다음에 외교정책은 엘리트라면 이건 대중정치,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개입주의, 민주주의 전파 하면 유 라이트도 미국 우선주의, 또 그러니까 비개입도 혼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오콘은 시장경제, 제한적 복지라면 유 라이트는 반낙태, 반동성애,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 교육의 장악, 그 다음에 네오콘은 세속적 문화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거라면 유 라이트는 근본주의,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화를 강조하고, 대표인물은 뭐 어빙 크리스톨, 울포이츠, 그 다음에 제 포렐, 로버트슨, 랄프 리드 이런 사람들. 정체성으로는 정책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면 선거 중심, 대중 정치 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오콘은 없는데 이 유 라이트가 수입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치에서는 보수, 우파, 진보,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인간의 본성은 불완전하며 제약이 되어 있다. 질서가 필요하다. 요걸로 볼 때는 요거는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깔맹적인 건데, 요거는 진보좌파는 감리교직이잖아요. 감리교직 개선 가능하고 사회적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은 작은 정부, 적극적 정부, 그 다음에 자유시장, 시장 개입, 이렇게 진보. 그래서 사실은 이 진보 좌파는 자기들이 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 게 아니라 보수 또는 우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선점당했기 때문에, 그 선점당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진보가 되고 좌파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닌데, 보수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니까, 이슈가 장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입장이 되었던 거라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뭐 환경정책, 뭐 이민정책, 노동정책, 그다음에 대표인물이 레이건, 부시, 트럼프, 그다음에 윌리엄 버클리, 그다음에 진보좌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린드 존슨, 오바마,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떨까? 좀 쉬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셨고 중심이 되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 강사니까 그냥 강사의 권위 뒤에 숨어서 하겠습니다. 1948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상황이 삼당합당 이전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민주주의하고 군사독재였고 시민사회하고 지배권력의 대립이 있었지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없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진영 안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재하, 그 다음에 학생운동, 종교계, 시민사회가 있었다. 권위주의 진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즉 관료 그리고 군부 중심이었다. 중심의 가치는 정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의 보장, 직선제 정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좌우의 대립은 없었다. 반독재냐 아니냐가 핵심 갈등이었고 우리 한국 정치 안에서는 그 자체가 자유가 중심이 되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중심이 됐고 그것을 싸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에 노태우가 있고 김영삼이 있고 김종필이 있다. 1990년 삼당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삼당합당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이라고 오늘의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가 되고 김대중을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게, 그리고 민주화 세력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리고 김영삼이 독재 진영에 합류하면서 민주화 독재 구도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념 중심의 보수, 그러니까 이게 이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게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하나가 된 거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했냐면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독재였는데, 근데 김영삼이 결합이 되니까 민주화 세력하고 노태우하고 결합하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설명할 용어가 없어. 그런데 그들을 설명할 그럴듯한 이름이 바로 보수였기 때문에 이게 보수라는 이름을 선점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주의자였던 김대중이 갑자기 진보가 돼버려요.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가 너무나 어이없게 한국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게 나눠지지 않았던 사회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보수, 진보로 나눠지기 시작했다. 정당으로 보면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진보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외교적으로 보면 보수라는 사람들은 한미동맹, 반북 강경로, 진보라는 사람은 남북화의 자주외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성장 중심. 그러니까 이게 낙수효과죠. 성장이 막 일어나면 트리클 다운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유시장이 중심이다. 진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딱 선점을 하니까 진보는 어쩔 수 없이 복지 중심이 돼야 돼. 자기들이 성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정책을 할 때도. 그리고 성장이 아니니까 분배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도 국민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성장을 통해서 막 에너제틱하게 밀고 나가는 그는 보수적이니까 진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반대가 되는 복지 중심이나 재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영리하게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성장하면 왜 안 되는데? 딱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지금 주요하는 게 아닐까.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는 전통적 가치, 뭐 우리가 안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을 보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보수가 안보라고 하는 그 구도였는데 무슨 보수가 안보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보는 뭐 이런 다양성, 인권, 시민권 이런 것들을 하고 인적 기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개신교 보수층이라고 말하고 진보는 옛날에 386, 그 다음에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층들이 되는 이렇게 구도가 억지로 나눠지는데 잘 보면 우리 안에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보수적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적 지향들이 있고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 안에서도 진보들이 주장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나눌 때 이익이 큰 사람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그러니까 유라이트가 등장하는 거죠. 진보 담론 보수의 이미지이기 그러니까 자유시장, 건국절, 그 다음에 반북 이게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교과서, 역사 교과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던 유라이트의 그런 전략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정치적 이슈를 던지고 그거를 선점하고 자기들의 선명성을 유지하면 나머지는 그게 동의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면 진보가 됩니다. 이게 유라이트를 모방하는 한국의 유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라이트, 유라이트. 미국의 올드 유, 한국의 유라이트는 성장안보, 도덕, 기독교, 문화전쟁. 한국의 유라이트는 친미반북, 시장경제, 반진보, 역사를 재해석하자. 미국의 올드라이트는 고립적이라면 미국의 유라이트는 대중을 동원하는 그리고 미국의 유라이트와 비슷하게 교회 중심의 유권자를 동원하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하다가 점점 아스팔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기도할 때 반드시 뭐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결국 보수 정권에게 뭔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로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면 다윈이 말했을 것 같은데 다윈은 한 번도 그 책에서 목사님 그렇죠? 네. 진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연 선택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허버트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 안에는 자연 독택,
적자생존, 우승열패, 약육강식. 우리가 진화를 하면 이런 단어들과 세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그리고 교활한 기획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놔야, 이렇게 빌드업을 쳐놔야 그 다음에 이어나는 게 자유방임을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자유방임을 말할,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책임. 가난은 네 책임인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책임을 지고 네 삶을 그냥 찌그러져 살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낸 세금, 국가의 예산에 해당하는, 국가의 재정에 해당하는 내가 낸 세금을 왜 너한테 써야 돼? 가 바로 자유방임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삶은 네가 책임져. 그게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책임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갖춘 사람. 그 밑에 이 사람의 그 이름은 모노폴리라고 되어 있어요. 독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포버티가 있고 레이버예요. 노동자예요. 그리고 자유가 뭐냐면 모노폴리와 대등하게 경쟁하게 해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사인 볼트하고 저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리고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 경쟁하게 해줬잖아. 그게 자유야. 네, 기회를 줬어. 100m 달리게. 근데 증거는 네 책임인 거야. 네가 노력하지 왜 그랬어? 공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사인 볼트를 이기면 가능하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유를 강조하는. 근데 슬픈데 뭐냐면 이 모노폴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계층이겠죠. 그리고 이 노동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계층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동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응원하지 않고 모노폴리에 있는 사람을 응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을 걱정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이쪽 노동자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일수록 사실 이재용을 걱정해. 삼성을 걱정해. 삼성 주식도 없던 사람들이. 이게 삼관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거가 그걸 해야, 성장이 돼야 내가 먹고 살 거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니까 그게 우리의 확정 편향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노동자들조차.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깝깝합니다. 그들이 임금 투쟁을 해서 늘어난 임금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재벌회사에다가 생명보험 들고 연금보험 들고 그러잖아요. 임금 투쟁하면 뭐해? 투쟁 올라가는 만큼 재벌회사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을 응원해야 되는데 모노폴리, 독점 기업가들에게 오히려 응원하고 그들의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진보적 감리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신인 협동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고, 근데 신학의 연한이 조금씩 되니까 점점 이 장동영 목사가 되어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마린에 대한 마린의 투쟁입니다. 사회진화론이 전제가 되고 그게 빌드업이 되는 사회는 마린에 대한 마린의 투쟁이고, 그 투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성자는 패자는 각자 열매를 먹거나 각자 책임을 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렇다고 봤을 때 제일 왼쪽은 평등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말하는.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공평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막힌 땅을 헐어버리는 거죠. 자, 제가 5분밖에 없는데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그러면 누구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신날부터 11일로 넘어오는 그때, 그 밤에, 신날 시작해서 11일로 넘어오는 그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지나고 났을 때, 이때 세 개의 임시정부가 생겼고, 페이프로 말하면 8개가 생겼어요. 그때 이름이 다 달라요. 대한민국의 한성정부 뭐 다 이름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냐면 이 이름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장로교인, 죄송합니다 다른 교인들,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을 강조했습니다. 네, 도산 안창호. 임시정부 통합의 주역입니다. 안창호가 어떤 걸 했냐면, 한성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에다는 총리하고 장관의 반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상해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창호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저 사람들에게 다 주느냐? 그때 안창호가 딱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바로 임시정부의 수도, 즉 고성, 주소는 상해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이름이 이거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신한민복 국민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정복당한 백성을 노예라 하며, 전제정치에 눌린 백성을 신복이라 하며, 입헌군주국 백성을 신민이라 하며, 공화민주국 백성을 인민이라 하나니, 입헌과 공화를 물론하고 그 백성의 공론으로 그 나라 정치를 행하는 자라야 이를 국민이라 하느니라. 1909년에 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이면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되려면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안창호가 이 꿈을 꿨다. 이 안창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헌법 지금 현재 1조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가 이거를 1919년 6월 18일,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6월 18일이래요. 1919년.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종찬 씨가 갖고 있어요. 이 편지 원본을. 이게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건국 선포문이에요. 이승만을 국부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국절을 왜 1948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승만 이름으로 1919년에 보냈는데,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종찬 씨가 이거 원본을 갖고 있어요. 유해영 씨의 손자. 이걸로 사실 건국절은 끝나야 돼. 이 증거 하나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1948년 건국이 돼야 1919년이 건국이 되면 19년부터 45년까지 친일한 것은 반민족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48년이 건국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방침이 있다라면, 공화는 공동체의 이익에 방침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도 중요한 우리의 국시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런데 이거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게 딱 3번 나오고 공화주의가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가 압살이 됐다라고 하는 해방 전국에서 뭐 이거는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진보 이슈가 진보적 사상이 없었던 게 아니었으나 이제 제가 오늘 방점을 한 거는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뭐냐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적게 다루고 저는 생각하고 동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본주의는 5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서문자주의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임박한 재림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복음주의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이 3가지는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되는 교리인데, 그런데 문자적 해석하고 임박한 재림 이 2가지가 근본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는 나머지 3가지를 압살하는 강력한 게 문자주의와 임박한 재림 이 2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이 문자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더 다뤄야 됐으나 제가 조금 아쉽다고 제 스스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반공교가 됐냐, 기독교가. 네, 반공교가 되는 그 과정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이 부분도 좀 다뤘어야 되는데 라고 아쉽게 생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주의하고 이 반공이 결합이 되면서 근본주의와 반공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런데 사실은 예외적 상황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돌이켜보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종성의 결합이라고 보는데 이 두 분 다 바르티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근본주의하고 반공이라면, 이 반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주의는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통합측의 신학의 중심인 신정통주의, 우리 그 개혁교회 정통에 일어나는 신정통주의가 아닌 어느 순간 빌리그레암화되는, 근본주의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갔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수무책 아무런 신학적 대응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우 기독교의 핵심에는 근본주의하고 반공이 있는데 이 2가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반공의 문제는 이거는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근본주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손을 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신학교 안에서도 뭐 저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학의 뿌리는 한경직 이종성인데 왜 우리는 근본주의 이 교회 가면 왜 근본주의적 이 신학에 우리가 흡입되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깜짝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통합총회에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딱 갔는데 우리 총회 그 본부 안에 있는 대회의실에 막 뭐 행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단 행사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단 바깥에 어떤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사실 합동측 목사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근데 교회 성장 세미나인데 제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근본주의적 성서였습니다. 그거를 합동측 목사가 우리 교단 대예배실에서 우리 교단 목사들을 상대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주의 성서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관 착시가 일어난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관 착시가 확정 편향으로 빠지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 신학과 번역 신학은 사실 근본주의가 오늘날화 21세기화 되는 과정들인데,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길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세바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주의를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번역 신학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공의 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인 근본주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적 자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태수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네. 우리 흔히 극우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주장들이 사실 일본 극우가 하는 이야기들을 번역해서 그냥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일본에 가보면, 유명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나의 코너가 이게 혐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혐한이 하나의 스포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예능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유재석이 보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혐한을 즐겨요. 혐한을 소비하는 거죠. 근데 그 혐한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지금은 근데 재밌게도 10대나 20대 초반의 일본인들은 이 혐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변화가 지금 일본 사회 안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분들이 일본의 이 혐한 서적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단적인 예로 일본의 혐한 책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백의 민족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는 걸 좋아하냐면 염색 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혐한들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요. 우리 일베라고 말하는 젊은 분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한국 사람, 우리가 왜 하얀 옷을 입었냐면 이 염색 기술이 없었다. 근데 조금만 찾아보면 그걸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그게 상관착시 중에 하나인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로 된 천은 하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하얗지 않아요. 니리끼리에. 하얀색을 내려면, 다른 거는 색을 입힌다라면 하얀색은 그 니리끼리한 거를 빼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 교황이 주교들은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근데 교황이 미사를 집례할 때는 하얀색을 입어요. 그게 비싼 순이에요. 그게. 그 색깔을 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를 상관착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확정 편향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한다. 근데 뭐 제가 일본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한테 이만큼의 시간을 주시면 할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반공의 문제가 제가 델리케이트하다라고 봤던 거는 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의 박해나 또는 순교의 후손들이 월남을 해서 만든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중심 교회들이, 특히 남산 북쪽 벨트에 잘 있는 월남한 크리스찬들의 교회들, 영남교회, 한양교회, 중국교회, 어린지교회, 약수교회, 그 다음에 동신교회, 서산교회, 이런 교회들이 현실로 있는,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당하셨거나 뭐 그렇게 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반공의 문제는 정말 델리케이트한데, 이게 먼저 되려면 저는 이 북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신학적으로 화해의 어떤 그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이슈적인 의미에서의 북한하고 뭔가 통일하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가 우리에게는 임해야 된다. 근데 그런 신학들이 잘 정립이 되면,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거부 기독교의 문제와 더불어서 기독교 자체의 문제로 봤을 때,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설교는 있는데 캐리그가 없어요.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신학이 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설교만 있고 캐리그마가 예배 시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문제에 빠져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케노시스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케노시스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웠던 그 예수를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속된 말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신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만이 이 방공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줍지 않게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한 말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게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개인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구조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는.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는 오이쿠메네하고 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오이쿠메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고 계시는 성전은 오이코도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덕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말씀으로 쌓아가는 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문제는 해석을 개인의 방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저는 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특히 바울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바울의 생각, 저는 그게 스토익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덕을 쌓아나가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시아인들의 마인드에서 굉장히 공동체, 우리 집단주의가 아니고 저는 공동체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공동체, 개인이 빠지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에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신학적 개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신학적 자양분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캠버라데이의 주제를 그냥 말하면서 제가 답을 해도, 오소서 성령이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소서 기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 한국교회는 답이 없다. 망하면 된다.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성령께서 해결하시, 망하게 하시든 아니면 흥하게 하시든 다시 한번 빌드업을 일으키시든, 성령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령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